김준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신경외과 의사였습니다. 30대 후반의 나이에 이미 명문대학병원 교수로 재직하며 환자들에게는 실력 있는 의사로, 동료들에게는 존경받는 학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최첨단 의료기기와 수많은 논문들로 가득 차 있었고, 한쪽 벽에는 그가 받은 수많은 상패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준호의 아버지 김만식은 대도시 변두리에서 작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평범한 한의사였습니다. 아들은 서양의학을 통해 최첨단 과학의 길을 걸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오래된 책과 자연에서 얻은 약재에 의존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갈 때마다 준호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을 무시하고 전통에만 매달리는 아버지가 안타까웠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이런 식으로 환자들을 보시는 겁니까? 준호는 진료실 한 구석에 쌓인 약재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 자연에서 얻은 이치란다. 내가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만식은 아들의 표정을 보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미소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더 좋은 병원에서 더 많은 사람을 치료하며 더 큰 명성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병원을 사서 제대로 된 한방병원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여기보단 훨씬 낫지 않습니까? 준호의 제안에 만식은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단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더욱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소박한 삶 속에 얼마나 깊은 지혜가 숨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지혜가 훗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병원에서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준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채로 준호는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만식은 준호를 보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야, 나는 괜찮다. 만식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아버지의 얼굴에 드리운 핏기 없는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즉시 아버지를 VIP 병실로 옮기고 직접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검사를 마친 준호는 결과를 들고 나오는 의료진의 표정을 보고 직감적으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고쳐드리겠습니다. 준호는 자신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검사 결과는 그의 모든 자신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신경외과 의사인 내가 더 잘 알 거야. 뇌종양입니다. 그것도 가장 예후가 나쁜 악성 종양입니다. 이미 늦은 상황이라 수술도 힘들 것 같고요. 동료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결과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구했지만 자신의 아버지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절망하게 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동료 의사가 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준호야, 냉정을 찾아. 이건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 말을 들은 준호는 힘없이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나는 반드시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후 준호는
전 세계의 저명한 학자들에게 연락하고 최신 논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찾을 수 있는 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식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아버지의 병실은 마치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식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고 준호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그는 이제 병원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만식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잠깐 나 좀 보러 오렴. 준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만식은 평소보다 훨씬 맑은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낡고 오래된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만식은 힘없이 손을 들어 만년필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다. 준호는 만년필을 보았습니다. 달고 다른 만년필 가지만 아버지가 평생을 소중히 간직했던 물건이었습니다. 만년필 아래에는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수첩 안에 나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 내가 그것을 봐주면 좋겠구나. 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 수첩은 아무런 가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아버지를 고칠 수 없어요.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식은 아들의 차가운 대답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실망과 체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믿는 것을 하거라. 나는 괜찮다. 그 말을 끝으로 만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뒤로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최첨단 의학으로도 안 되는 것을 낡은 수첩이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준호는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만식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의사로서의 사명감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는 이제 수술실에도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의 딸 소연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났습니다. 준호는 소연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딸의 열을 재고 혈액 검사를 하고 모든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소연이의 병명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런 증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동료 의사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절망했습니다. 전 세계의 논문을 뒤지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아무도 소연이의 증상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며 소연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소연이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준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그때 준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첩. 그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아버지가 남겨준 유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수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한의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한의원은 굳게 문이 닫혀 있었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준호는
아버지의 낡은 만년필을 발견했습니다. 만년필을 든 채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만년필의 끝부분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준호는 조심스럽게 만년필을 분해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작은 열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열쇠로 준호는 아버지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아버지의 수첩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 안에는 낡은 종이들과 함께 빽빽이 적힌 아버지의 글씨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수첩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꼼꼼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인생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아버지의 정갈한 글씨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약초의 효능을 정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자의 증상과 치료 과정, 그리고 그 환자에 대한 아버지의 깊은 고민이 담긴 진료 일지였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평생 기록해온 환자들의 이야기였구나. 준호는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읽었습니다. 만성 위염을 앓던 식당 주인, 밤마다 잠 못 이루던 고아원의 아이, 그리고 불치병을 앓던 소녀에 대한 기록까지. 그 안에는 서양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치료 사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점점 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수많은 환자들의 삶을 구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준호는 익숙한 이름들을 발견했습니다. 대학병원 동료 의사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준호에게 존경받는 의사들이었고 준호는 그들의 뛰어난 의학적 지식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 옆에는 만식에게 조언을 구함이라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환자들을 아버지에게 비밀리에 보냈고 아버지의 지혜를 빌려 치료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아버지. 준호는 오랫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만했고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지혜를 무시하고 오직 서양 의학에만 매달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수첩을 계속 넘기던 준호의 눈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소연이의 증상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하는 환자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나고 고열에 시달림. 현대의학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음. 아버지의 글씨는 매우 또렷하고 자세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소연이의 증상과 같다. 준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수첩에는 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약재의 이름과 조제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쓴 글이 있었습니다. 가장 귀한 약은 가장 낮은 곳에 있다. 그 글 아래에는 아주 섬세하게 그린 약초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약초의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보지 못했던 종류의 약초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준호는 아버지의 수첩과 낡은 등산용 배낭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수첩에 적힌 대로 그 약초를 찾기 위해 산속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쯤 달렸을까요? 내비게이션도 없는 낯선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수첩에 그려진 약도만이 그의 유일한 길잡이였습니다. 오른쪽으로 큰 바위가 있는 곳으로. 준호는 수첩의 지시대로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습니다. 그가 평생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거칠고 험한 산길은 그의 삶처럼 순탄치 않았습니다. 한참을 운전했을까요? 차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차에서 내려 등산용 배낭을 메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에는 깊은 계곡을 따라 오르면 희귀한 약초가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나아갔습니다. 이정표도 없는 길이었지만 그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는 이 길이 아버지의 삶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준호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물도 다 떨어졌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수첩에 그려놓았던 그 그림과 똑같은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폭포가 쏟아지는 계곡, 그리고 그 옆에 홀로 서 있는 오래된 나무. 준호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나무 아래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약초를 발견했습니다. 빛깔은 붉은색이었고 잎사귀는 마치 사람의 손가락처럼 생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약초를 배낭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며칠간 그 약초를 조제했습니다. 소연아, 아빠가 간다. 조금만 더 버텨줘. 준호는 자신의 품에 소중히 안긴 약초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약초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평생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준호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소연이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배낭에서 조제한 약을 꺼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 의사가 준호의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야,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그게 뭐야? 걱정하지 마. 내가 만든 거야. 소연이에게 꼭 필요한 약이야. 준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동료 의사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준호는 소연이의 입에 조심스럽게 약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소연이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준호는 놀랐지만 아버지의 수첩에 약초는 처음 복용 시 일시적으로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준호는 소연이를 꼭 안고 괜찮아, 괜찮아 라고 속삭였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소연이의 경련이 멈췄고 열도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의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말도 안 돼, 열이 내리고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소연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연이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소연이는 준호를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소연아, 괜찮아. 이제 아빠가 옆에 있어. 준호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연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의학의 기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가 이뤄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소연이는 완치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대학병원 교수직을 그만두고 자신의 이름을 건 자연치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은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을 결합한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재단의 한쪽 벽에는 아버지의 한의원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의 수첩은 어디에 있어요? 소연이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소연이의 손을 잡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의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낡은 수첩과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있단다. 할아버지의 지혜가 담겨 있는 소중한 보물이지. 준호는 소연이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소연이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소연이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그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소연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아빠가 너무 어리석었단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 진정한 지혜는 마음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준호는 소연이와 함께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1년 전과 달리 아버지의 산소에는 푸른 잔디가 돋아나 있었고 만년필 모양의 묘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묘비 앞에 앉아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사랑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호의 옆에 앉은 소연이는 할아버지의 묘비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아빠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가 할아버지의 지혜를 모두에게 알려줄 거예요. 준호는 소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안도와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지만 아버지의 지혜와 사랑을 깨달았고 이제는 그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